지금 또다시 태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부 치앙라이 지역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해 예상치 못한 광범위한 피해를 남기며 재난관리 시스템이 붕괴하는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주요 병원과 대피소의 구조적 손상으로 수많은 부상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공중 안전에 치명적인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많은 태국인들에게 지난번 거부했던 한국의 재난키트 지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태국 정부는 자국 기술만으로 충분하다며 한국의 지원을 단호하게 거부했고 그로 인해 국가 전체가 위험에 빠졌었죠. 그때 재난관리국의 논란적인 결정이 태국 전역을 뜨겁게 달군 바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행정적 판단을 넘어 태국의 재난대응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 정부의 극적인 입장 전환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위기 앞에서 이 경험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재난관리국의 쏨차이 국장입니다. 무더운 5월의 열기가 에어컨을 꽉 틀었음에도 방콕 정부청사 회의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무시한 채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문서를 한 번 더 훑어보았죠. 문서 제목은 선명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재난대응 지원 제안서. 저는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태국은 자체 역량으로 충분히 재난에 대응할 수 있으니 한국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카라삭 총리의 특별보좌관은 미간을 찌푸리며 조심스럽게 북부 지역 댐 수위가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실시간 보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배수 시스템은 이런 상황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끊었죠. 저는 작년에 새로운 댐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외국 기술에 의존하면 장기적으로 우리 기술 발전이 저해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제 말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부국장 파차라의 눈빛이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지만 제 단호한 표정 앞에서 더 이상의 반대는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제가 회의실을 나간 후 파차라는 보좌관에게 작은 목소리로 제가 지난달 태국 재난관리 시스템 개발사의 회장과 골프를 쳤다는 소문이 있으며 이번 결정이 순전히 국익만 생각한 것 같지 않다고 속삭였습니다. 보좌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미 내려진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검은 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있었죠.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그 구름은 태국 전역을 덮칠 재앙의 전조였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 걸린 화려한 표창장들이 묵묵히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0년간의 재난관리국 경력 동안 저는 한 번도 큰 실수를 한 적이 없었죠. 다음 날 아침 태국 기상청 긴급상황실은 한껏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벽면에 대형 스크린 6개가 모두 붉은색 경고등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수석 기상학자에게 다가가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넘기며 태풍 나리가 예상 경로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24시간 내에 치앙마이 지역을 직접 강타할 것으로 보이며 강우량은 기존 예측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했죠.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곧 전국 생방송 인터뷰가 잡혀 있었거든요. 카메라 앞에 선 저는 이마에 땀을 슬쩍 닦으며 자신감 넘치는 척 연기했습니다. 태국은 완벽히 대비되어 있으니 시민들이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죠. 그러나 방송 스튜디오를 나서자마자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보급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그는 북부 지역의 재난 물자 창고가 지난주 감사에서 심각한 물자 부족이 발견됐으며 작년 예산이 다른 곳으로 전용된 것 같다고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제 온몸을 감쌌죠. 그 순간 전화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전직 재난관리 담당자. 비리 혐의로 조사 중.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거절한 한국의 지원이 갑자기 떠올랐지만 그 생각을 재빨리 밀어냈습니다. 태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이 그 생각을 허락하지 않았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문 너머로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져 갔죠. 20년 경력의 재난관리 전문가로서 저는 이 비가 단순한 스콜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개적으로 한국의 지원을 거절한 이상 지금 와서 태도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제 체면과 권위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기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울려오는 경보음이 끊임없이 상황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는 재난관리팀 책임자와 통화했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떨리며 댐의 수위가 위험 수준을 넘어섰고
인근 마을 주민들의 대피가 시작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신속하게 군부대를 동원해 대피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태풍 나리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해졌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것이 지난 10년간 태국을 강타한 태풍 중 가장 강력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슈퍼마켓의 선반은 빠르게 비워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제 사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고 각 지역에서 들어오는 상황 보고는 점점 더 암울해졌죠. 이미 몇몇 마을은 외부와의 연락이 끊겼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북부 지역의 도로 몇 곳은 산사태로 인해 통행이 불가능해졌고 전력 공급이 중단된 지역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는지, 국민의 안전보다 제 자존심을 앞세운 건 아닌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같은 결론에 다다랐죠. 우리는 할 수 있다. 외부의 도움 없이도. 자정이 지나자 파차라가 긴급 보고서를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피로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치앙마이 지역의 몇몇 저지대 마을이 이미 물에 잠기기 시작했으며 구조팀의 접근이 어렵다고 보고했습니다.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가용한 자원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했죠. 저는 책상 위의 지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위험 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을 가르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마치 재앙을 예고하는 것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폭우는 48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치앙마이를 강타했습니다. 매핑강은 범람했고 도심 상가는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치앙마이 종합병원의 비상발전기가 침수되어 작동을 멈췄다는 소식이 들어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완전한 혼돈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이 손전등을 들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죠. 병원장의 다급한 전화가 제 사무실로 걸려왔습니다. 그는 병원에 인공호흡기 환자가 10명 있으며 발전기가 멈췄고 배터리는 2시간밖에 지탱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즉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호소했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명의 생명이 2시간 안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때 파차라가 제 사무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칸차나부리댐의 수문이 고장났으며 기술자들이 수동으로 작동시키려 하지만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상황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죠. 그 순간 제 개인 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총리실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다고 전했고 제게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 재난관리국무능 해시태그 한국지원거부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는 태국 정부가 거절한 한국 재난키트의 놀라운 성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이미 100만 뷰를 넘어서고 있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저를 향하고 있었고 그것은 완전히 정당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빗소리가 제 귓가에서 마치 실패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죠. 물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10년 전의 기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막 재난관리국에 입사한 신입 공무원이었습니다. 태국 남부를 강타한 홍수로 고향 마을이 물에 잠겼고 저는 현장에 파견되었죠. 그곳에서 저는 한국 원조팀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최신 장비를 가져왔지만 당시 태국의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팀 리더였던 김 부장은 현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시만 내리려 했죠. 그 혼란 속에서 제 어머니가 계시던 요양원 구조가 지연되었고 결국 홍수로 무너진 건물에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외국의 도움, 특히 한국의 개입에 대해 깊은 불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인정했지만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주도권만 잡으려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의 도움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건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된 편견이었습니다. 파차라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우리 장비와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통신망이 부분적으로 끊겼고 구호물자 배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죠. 파차라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항상 제 결정을 지지해왔지만 지금은 그의 눈에서 의심이 보였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군부대에도 지원을 요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치앙마이 남쪽의 다리가 무너졌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물에 휩쓸렸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책상을 움켜쥐었습니다.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고 제 어깨 위의 책임감은 견딜 수 없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옛 스승이자 현재 태국 국립대학 재난관리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간결하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과거에 묶여있니? 지금은 국민을 생각할 때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교수님은 제 과거를 알고 계셨고 제가 어떤 감정으로 한국의 도움을 거절했는지도 짐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 말씀이 옳았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오래된 상처를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지금, 저는 모든 도움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저는 파차라를 불렀습니다. 그가 사무실로 들어오자 저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에 즉시 연락하라고 지시했죠. 이미 거절했지만 지금이라도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파차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게 한국의 재난키트가 정말 그렇게 좋은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특히 그들의 신속한 대응 시스템과 효율적인 구호물자는 현재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파차라에게 한국국제협력단과의 연락을 서두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고 모든 분초가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옳은 결정을 했나요? 묵묵부답이었지만 왠지 어머니도 저의 결정을 지지해 주실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태국 전역에서 저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 시민은 현지 텔레비전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재난키트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왜 거부했냐며 지금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 시민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가슴에 송곳이 박히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죠. 그때 총리실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카라삭 총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습니다. 그는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계획이냐고 물었습니다. 국민들이 폭동 직전이며 어제 치앙마이 병원에서 정전으로 2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2명이 사망했다니 이것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재난관리국 앞에 모인 시위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쏨차이 아웃, 한국 도움 받아라 를 외치고 있었죠. 제 귀에 그 목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파차라가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상황이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재난관리국 공식 계정으로 협박 메시지가 수백 건 들어오고 있다고 했죠. 제 책상 위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안보위원회였습니다. 상황은 이제 국가안보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지금까지의 10년 커리어 동안 이런 실패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죠. 사무실 밖에서 들려오는 시위대의 함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제 사진을 들고 있었고 어떤 이는 그것을 찍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이 건물 입구를 지키고 있었지만 분노한 군중의 기세는 점점 더 거세져 갔죠. 파차라는 보안팀으로부터 시위대가 건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상황은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고 저희는 이런 대규모 시민 불만에 대처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연일 악화되는 기상 상황과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치앙마이 외에도 이제 북부의 다른 지역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랑팡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마을 하나가 고립되었고 난 지역에서는 강둑이 무너져 인근 마을이 물에 잠겼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비에 젖은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책임이었습니다. 제 고집과 자존심,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지원 제안이 아직도 유효할까요? 지금이라도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 자존심은 여전히 저항했지만 이제는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파차라를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국국제협력단에 연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난키트 지원이 아직 가능한지 물어보라고 했죠. 파차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의아하다는 듯 제가 한국의 지원을 거부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자존심과 현실적 필요 사이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제 오만함이 화를 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국민을 위해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라고 말했죠.
파차라는 잠시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에서 존경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연락을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파차라가 나간 후 저는 사무실 창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의 폭풍은 조금 잦아든 것 같았습니다. 어렵지만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0분 후 파차라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여전히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태국 정부의 공식 요청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총리실에 연락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과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지원을 거절한 것은 제 판단 실수였음을 인정했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니 한국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죠. 카라삭 총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솔직함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 대사와 통화했으며 공식 요청이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저에게 국민들 앞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국민들 앞에 서서 제 실수를 인정하고 한국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올바른 길이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상회의 장비를 켰습니다. 화면 너머로 코이카 태국 사무소장의 얼굴이 나타났죠. 10년 동안 쌓아온 제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졌고 저는 이제 구원의 손길을 구하는 익사 직전의 사람처럼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재난키트를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다른 이에게 구걸하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태국은 지금 도움이 필요했고 한국만이 그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무소장은 예상과 달리 비난의 눈빛 대신 따뜻한 이해를 담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쏨차이 국장님, 우리는 이미 지원팀과 장비를 대기시켰습니다. 태국 정부의 공식 요청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도움을 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투정을 참아주는 부모처럼 말이죠. 감사함과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개인적 판단 오류였습니다. 부디 태국 국민들을 위해 도움을 주십시오. 사무소장은 화면 속에서 서류 몇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준비성에 다시 한번 놀랐죠. 그는 한국의 재난키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동식 정수 시스템은 독특한 역삼 투합 방식을 사용해 진흙탕물도 마실 수 있게 정화합니다. 시간당 500리터 하루면 마을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무릎을 치고 싶었습니다. 치앙마이에서는 주민들이 오염된 물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는데 이런 장비가 있었다면 휴대용 발전기는 태양광과 수력을 병용해 72시간 동안 끊김없이 작동합니다. 특히 병원의 중환자실을 위한 버전도 준비되어 있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원 정전으로 사망한 두 환자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제 어리석은 고집이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셈이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열감지 드론 시스템입니다. 산사태 지역에서도 생존자를 찾아낼 확률이 80%에 달하죠. 그의 설명이 끝날 때쯤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제가 거절한 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닌 생명을 구하는 최첨단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개인적 트라우마가 이성적 판단을 완전히 마비시켰던 겁니다. 24시간 내에 첫 번째 지원팀이 방콕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사무실 문이 열리고 파차라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죠. 국장님,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시간 후에 기자회견을 열어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첫째, 상황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 둘째,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셋째, 모든 진실을 인정하는 것. 오랜 공직 생활에서 첫째와 둘째 방법은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게 정치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는 현실이었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말할 거야. 내 실수와 책임에 대해. 기자회견 준비를 위해
저는 한국에서 보내온 상세 지원 계획서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경이로웠습니다. 위성사진으로 피해 지역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 지역별 필요물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마치 군사작전처럼 치밀했죠. 현장 지휘소 설치 계획부터 드론 수색 범위, 심지어 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통역사 배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전문성 앞에서 제 자존심은 한낱 어린아이의 고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회견 1시간 전 카라삭 총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비서실을 지나 총리실로 들어서는 순간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실패한 관료를 향한 무언의 비난이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새벽 방콕 동무항공항에 한국 전세기가 착륙했습니다. 폭우가 여전히 쏟아지는 가운데 저는 공항 VIP실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KUICA 재난 대응 키트라고 표시된 대형 컨테이너들이 신속하게 하역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 안에서는 묘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부끄러움과 감사함,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한국지원팀의 리더인 김민수 단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불구하고 30명의 전문가팀을 꾸려 달려온 그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이것은 그들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난 앞에서는 국경이 무의미하다고 덧붙였고 저는 다시 한번 제 편협함을 반성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이동했습니다. 태국 재난대응팀과 한국 전문가들이 합류한 임시 지휘소에서 김 단장은 작전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선 치앙마이 종합병원부터 지원할 것이며 이미 드론으로 파악한 바로는 병원 뒤편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통해 실시간으로 촬영된 위성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미 이렇게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김 단장은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팀은 병원의 전력 시스템을 복구하고 두 번째 팀은 고립된 주민들을 위한 물자 수송을 담당한다고 했죠. 태국 팀원들은 한국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그들은 몇 시간 만에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으니까요. 파차라가 제 귀에 대고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지원팀이 치앙마이 종합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을 지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제 책임이었고 제가 반드시 수습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김 단장은 잠시 제 눈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존중과 이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소형 헬리콥터를 타고 치앙마이로 향하는 길은 침묵 속에 흘렀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참담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고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김 단장은 제게 자책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치앙마이 종합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은 암흑 속에 잠겨 있었고 의료진들은 손전등에 의지한 채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가져온 비상발전 시스템이 빠르게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마치 수백 번이나 훈련한 것처럼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죠. 엔지니어가 20분 안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0분 후 병원 전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의료 장비들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중환자실의 인공호흡기도 정상 가동되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 간호사가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말을 전하며 환자들이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는 한국팀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책보다 희망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임무는 고립된 마을의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팀은 특수 제작된 드론을 이용해 산사태로 고립된 마을 5곳을 파악했습니다. 그곳은 일반 헬리콥터로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죠. 드론 운영자는 이 드론이 최대 30kg까지 운반할 수 있으며 식수, 의약품, 통신 장비를 우선 배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전이 시작되자 대형 드론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통해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마을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송됐죠. 주민들이 드론이 내려놓은 구호물자를 받아들고 기뻐하는 모습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다른 지역에서도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방콕에서 출발한 두 번째 한국팀이 남부 지역의 범람한 강에 특수 모래주머니를 설치하여 더 이상의 범람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져온 이동식 정수장치가 여러 대피소에 설치되어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파차라가 제게 다가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팀의 활약상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감사와 희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파차라는 오늘 하루 만에 상황이 크게 나아졌으며 한국팀의 장비와 전문성이 정말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위기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죠.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피해 지역에 한국 재난키트가 배포되자 상황은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시민들은 소셜미디어에 감사 메시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비난하던 그 플랫폼에서 이제는 한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가 넘쳐났죠. 여러 시민들이 한국 재난키트 덕분에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휴대용 발전기로 아버지의 산소 발생기를 작동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했죠. KUICA팀의 드론이 산사태로 고립된 마을을 발견해 구조대가 도착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작전 3일차, 저는 치앙마이 북부의 임시 지휘소에 있었습니다. 한국팀과 태국팀이 함께 일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지만 곧 그들만의 방식으로 협력하는 법을 터득했죠. 한국팀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과 태국팀의 현지 지식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김 단장이 제게 최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마침내 태풍나리가 물러가기 시작했고 비도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복구 작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죠. 그는 또한 추가적인 한국 지원팀이 내일 도착할 예정이며 그들은 장기적인 복구와 재건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차라는 작전실에서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놀랍다며 한국 키트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신속한 대응 시스템과 첨단 장비들이 우리 태국의 재난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죠. 저는 모니터를 통해 현장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겸손함의 가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자존심보다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단순한 진리를요. 저녁이 되자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총리와 여러 장관들이 화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저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지원 덕분에 인명피해는 최소화되었고 이제 복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죠. 총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 단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앞으로 태국과 한국이 재난 대응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이 경험과 기술을 공유한다면 더 효과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죠. 저는 그의 제안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어쩌면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풍 이후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죠. 저는 창밖에 맑아진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경험을 교훈 삼아 더 나은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요.